2023년 12월 14일 새벽 런던 첼시의 130년 된 저택. 독일제 하이브리드 난방 시스템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실내 온도는 영하 6도, 그리고 럭셔리 인테리어 디자이너 엘리자베스는 얼어붙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 교체엔 최소 8주가 걸린다는 진단.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이었습니다. 파이프가 얼면 저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절망 속 그녀는 마지못해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며느리에게. 그리고 그 며느리가 깐 바닥난방은 단 12일 만에 엘리자베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에 더 많은 진짜 온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자존심과 편견을 녹인 12일간의 기적을 함께 보시죠.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런던 첼시에서 럭셔리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죠. 제 고객들은 대부분 영국 상류층입니다. 그들은 제게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품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대를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저택은 130년 된 빅토리아 양식입니다. 붉은 벽돌과 높은 천장, 그리고 아침마다 쏟아지는 햇살이 거실. 대리석 바닥을 비추는 모습은 그 어떤 갤러리보다 아름답죠. 이 집은 제 자존심입니다. 5년 전 저는 이 집에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직접 설계한 하이브리드 바닥난방 시스템이었어요. 설치비만 18만 파운드가 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매달 유지비로 4천 파운드를 지불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겨울마다 이 시스템은 저택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데워줬고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아들 데이비드가 한국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라는 이름의 텍스타일 디자이너였죠. 처음엔 그녀의 작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섬세하고 독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우리 집 난방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순간 저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의 온도를 시도해 볼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유럽식이에요.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하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온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다만 제 저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130년 역사가 담긴 이 공간에 실험적인 난방을 들여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시스템이면 충분했어요. 완벽했으니까요. 그날 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슬픔을 봤어요. 아마도 제가 그녀의 문화를 거부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실용성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평온했습니다. 난방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고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데이비드는 가끔 아내 편을 들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저였고 결정권도 저에게 있었으니까요. 12월이 깊어질수록 런던은 더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저택 안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손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난방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독일 기술의 정수라고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는 그 후로 난방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2월 13일 밤 저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가 기분 좋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 따뜻함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단 몇 시간 후 제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요. 새벽 4시
저는 추위에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느껴져야 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어요. 보일러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시스템이 멈췄다는 걸요. 메인 컨트롤러 화면은 깜깜했고 평소 윙윙거리던 기계음도 사라졌습니다. 손을 대보니 차가웠어요. 저는 서둘러 독일 본사 긴급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 엔지니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시스템을 점검한 뒤 고개를 저었어요. 메인라인 핵심 부품이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품은 독일 본사에서만 독점 생산한다고 했죠. 교체까지 최소 6주에서 8주가 걸린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8주라고요? 그건 2월 중순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부품이 특수 제작이라 대체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실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기온은 영하 6도였고 난방이 없는 저택은 빠르게 식어갔어요. 저녁 무렵 온도계는 15도를 가리켰습니다. 자정이 되자 11도까지 떨어졌죠. 저는 전기 히터 세대를 틀었지만 130년 된 저택의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목이 따끔거렸고 열이 올랐어요. 감기 기운이 분명했죠.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며칠만 버티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12월 16일 엔지니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파이프 결빙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배관이 얼어서 터질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수리비만 수억 원이 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완벽했던 제 저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온돌이라면 단 10일이면 충분하다고요. 한국에서 장인을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고열로 정신이 흐릿했지만 제 자존심은 여전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실험적인 걸 내 집 바닥에 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130년 된 이 저택에 그런 걸 시도할 순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확신을 봤어요. 마치 자기가 옳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온도는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2월 19일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제 열은 38.5도까지 올랐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실 천장에선 결로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약간의 습기가 만나 물방울이 맺힌 거죠. 이대로 가면 곰팡이가 생길 게 분명했습니다. 전기 히터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세대를 최대로 틀어도 실내 온도는 12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소파에 누워 있었죠. 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열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데이비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큰일 나요. 병원에라도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신하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떠날 순 없다고,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라고 했죠. 그날 오후 친구 로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런던에서 유명한 라이프스타일 잡지 편집장이었어요. 30년 지기 친구이기도 했죠. 로라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랐습니다. 엘리, 목소리가 왜 그래? 아픈 거야?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요. 하지만 로라는 제 거짓말을 간파했어요. 그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난방 고장 났다며? 소문 들었어. 엘리, 당신 집 위험해 보여.
우리 집으로 잠깐 와.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곧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로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건강 망치지 마. 당신 저택은 130년 됐잖아. 난방 없이 버티기엔 너무 오래된 건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로라의 말이 맞았어요. 이 집은 현대식 단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은 난방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아무리 버티려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가 다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저는 그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위로가 됐죠.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온돌 장인을 부를 수 있어요. 12일이면 완성됩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그냥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온돌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독일 시스템도 고장났는데 한국 방식이 더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게 선택지가 있었나요? 8주를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파이프가 얼면 저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저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건 임시 조치일 뿐이에요. 독일 시스템이 고쳐지면 다시 원상복구할 겁니다. 온돌은 보조 난방으로만 쓸 거예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130년 된 이 저택에 한국의 바닥 난방이 깔린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방을 나가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심을 보여드릴 때야.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12월 20일 아침 한국에서 3명이 도착했습니다. 하나가 부른 온돌 장인 1명과 기술자 2명이었어요. 장인의 이름은 김종수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손마디가 굵었죠. 그는 제 저택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집입니다. 뼈대가 튼튼해요. 온돌 깔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하나가 제게 공사비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총 22만 파운드가 든다고 했어요. 자기 저축에서 8만 파운드, 친정에서 7만 파운드, 데이비드가 나머지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 돈이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하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께 증명하고 싶어서요. 온돌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저는 첼시 인근 호텔로 짐을 옮겼습니다. 데이비드가 차로 저를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이 잘 되길 바래요. 만약 실패하면 우리 가정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130년 된 저택의 바닥을 뜯어낸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공사 첫날 하나가 보낸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 목재 바닥이 철거되고 있었어요. 먼지가 폭풍처럼 일었고 130년 동안 쌓인 흙과 나무 조각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저택이 해체되는 느낌이었죠. 장인 김종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나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작업에 매달렸다고 해요. 기술자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도면을 펼쳐놓고 정밀하게 측정했어요. 12월 23일 로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 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공사한다며? 취재해도 될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결과가 나온 후의 이야기예요. 로라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공사 나흘째 하나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게 분명했죠. 저는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진행은 어때요? 하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조로워요. 장인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마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따뜻함을 느끼셨으면 해요. 몸의 따뜻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도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하는 걸요. 제가 그녀의 제안을 무시할 때마다 그녀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데이비드가 매일 저녁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바닥에 돌을 깔고 있다고, 황토를 섞고 있다고, 배관을 연결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런던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죠. 저는 제 저택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요? 12월 28일 새벽 데이비드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런던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고 했어요. 기상청 발표로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공사 현장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재 배송이 지연됐대요. 눈 때문에 트럭이 못 움직인대요. 황토와 단열재가 오늘 안에 안 오면 일정이 완전히 꼬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에서 저택까지는 20분 거리였어요.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런던 시내는 하얗게 뒤덮였고 차들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였죠. 저택에 도착했을 때 장인 김종수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재가 런던 외곽에서 멈췄다고 했어요. 도로가 폐쇄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정을 미뤄야 하나요? 장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이미 바닥을 다 뜯어놨어요. 여기에 눈이라도 들어오면 끝이에요. 기술자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져옵시다. 장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곧바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작은 트럭이었죠. 세 사람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이 눈보라 속에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도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하나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죠. 데이비드는 방안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트럭이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눈을 뒤집어 쓴 채 차에서 내렸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자재를 무사히 가져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장인 김종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황토를 섞고 추결층을 쌓고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작업해온 사람들 같았죠. 하나가 그들에게 커피를 건넸고 그들은 짧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그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장인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마무리됩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말 12일 만에 완성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따뜻함이 어머니 마음에도 닿기를.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월 1일 오후 3시 공사가 종료됐습니다. 정확히 12일이 걸렸어요. 장인 김종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1월 3일 저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서 2주를 보낸 후였죠. 데이비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긴장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바닥이 망가진 건 아닐까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일부러 냉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와 장인 김종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조 난방 정도로만 쓸게요. 독일 시스템이 고쳐지면 그걸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느껴보시면 됩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포근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뜻한 담요로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죠.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멈췄어요. 이건 전기 히터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의 뜨거움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부드러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어요. 저는 몇 걸음 더 걸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섰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온돌이구나. 이게 하나가 말하던 그 따뜻함이구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바닥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130년 된 목재 느낌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 밑에서 올라오는 온기는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장인이 설명했습니다. 황토와 돌을 깔고 그 위에 추결층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열이 천천히 방출되면서 오래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독일 시스템처럼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 자체가 열을 품는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로요. 온기가 계속 올라왔어요.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밤 10시쯤 저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닥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그리고 누웠습니다.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뭐죠? 바닥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등과 허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좋았어요. 침대의 푹신함과는 다른 안정감이었습니다. 온기가 등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2주 동안 호텔에서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고 편안한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몸을 일으켰는데 놀라웠습니다. 목이 아프지 않았어요. 기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저를 괴롭혔던 감기 증상이 사라진 거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 혈색이 좋아져 있었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하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바닥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소파가 아니라 바닥이었어요. 온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1월 9일 오전 독일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품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해서 교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요. 8주 만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오세요. 엔지니어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연락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여유가 생겼냐고 물었죠.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온돌만으로 생활했어요. 독일 시스템은 완전히 꺼뒀습니다. 테스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온돌만으로 충분할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좋았어요. 공기가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따갑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했습니다. 놀라운 수치가 나왔어요. 온돌은 독일 시스템보다 에너지 비용이 40% 적게 들었습니다. 매달 4,000파운드 들던 유지비가 2,400파운드로 줄어든 거죠. 저는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하나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이 직접 열을 방출한다고요.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적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난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온기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따뜻함을 전달하느냐가 핵심이었죠. 1월 15일 독일 엔지니어가 전화했습니다. 일정을 잡자고요. 저는 물었어요. 기존 시스템을 철거해야 하나요? 엔지니어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새 부품을 설치하려면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말 철거해야 할까요? 18만 파운드를 들여 설치한 시스템이었어요. 5년 동안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엔지니어에게 말했습니다. 철거는 안 할 겁니다. 엔지니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수리는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리도 필요 없어요. 이제 이 온돌이 우리 집의 중심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제 삶을 바꿨어요. 하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말로는 부족했거든요. 대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도 미소로 답했어요. 2월 첫째 주 로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 이제 취재해도 되는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세요. 보여드릴 게 많아요. 로라는 잡지팀 4명과 함께 왔습니다. 사진작가, 에디터, 디자이너, 그리고 인턴이었죠. 그들은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감탄했어요. 엘리, 여기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뭔가 포근해.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로라가 바닥에 발을 디디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바닥이 이렇게 따뜻해? 사진작가도 놀라며 말했어요. 전기 히터 같지 않은데요? 하나가 온도를 설명했습니다. 로라는 10분 동안 듣더니 소리쳤어요. 이건 예술이에요. 엘리, 이거 커버 스토리로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호 LONDON LIVING 표지에 제 저택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런던의 겨울을 바꾼 한국의 온도. 기사는 8페이지에 걸쳐 실렸죠. 온돌의 원리, 시공 과정, 그리고 제 경험담이 담겼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200건이 넘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상류층 고객들이었어요. 그들도 독일 시스템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죠.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하나와 함께 스튜디오에 갔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셨다면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문화의 융합이더라고요. 방송 후 문의는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하나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함께 회사를 만들어요. 하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전문가잖아요. ONDOLHOM이 LONDON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대표, 하나는 기술 이사였어요.
장인 김종수는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시공을 감독했습니다. 첫 해에 영국 전역 150채, 스코틀랜드 30채, 아일랜드 20채를 시공했어요. 고객들은 만족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 때문이었죠. 런던 디자인 위크에서 초청 연설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한국 며느리가 제 인생을 따뜻하게 바꿔줬어요. 청중이 박수쳤습니다. 지금 저는 온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손녀가 제 옆에서 놀고 있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좋다고 웃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 따뜻함은 이제 제 가족의 언어가 되었습니다.